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시곡대로 하는데요. 먼저 마무리할게요. 지난주 어디까지 했었냐면 정책론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그럼 오늘은 투자, 금융, 개발관리, 마케팅, 감정, 평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 이런 거 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조세정책 마무리되고 투자론입니다. 지난주에 받았던 자료 5페이지 오른쪽 변에 투자론입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요거 들어갈 거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이 목적은 제가 만든 목적은 요거는 시험 볼 때까지 이제 지금은 안 되지만 아마 10월 달 되면 하루에 다 봐요. 하루에 다. 요거를 하루에 다 볼 수 있게끔 몇 장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다 보는데 이게 완벽할 수는 없죠. 근데 들어갈 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보면서 행간에 읽어야지. 그러니까 여기 없는 것들을 아 이건 이렇게 되구나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가볼게요. 투자론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는 나오면 계산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의 개념은 이런 거잖아요. 타인 자본 중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를 초래한 건 지렛대 효과. 뭐 그 개념은 여기다 넣을 필요 없잖아요. 다 할 거니까. 전세를 끼고 저당을 이용해서 이용자를 이용해서 전부 다 타인 자본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를 초래한 것이 지렛대 효과라고 한다. 이 지렛대 효과는 여기는 첫 번째 지렛대 효과 이제 종류죠. 그러니까 정의 지렛대. 그럼 이거 반대가 뭡니까? 부의 지렛대겠죠. 그러니까 부의 지렛대까지 여기 다 쓸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정의 지렛대 효과는 어느 경우에 이 저당 수익률, 저당 수익률하고 총 자본 수익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중립 지렛대가 결정되는 거예요. 저당 수익률을 다른 말로 뭡니까? 차익금리. 그러면 차익금리와 총 자본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을 다른 말로 총 투자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이 10%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 차익금리가 저당 수익률이 몇 %인가에 따라서 정이 될 수 있고 부가 될 수 있고 중립될 수 있다.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데 낮은 금리로 빌렸다. 차익금리가 저당 수익률 낮은 금리로 빌렸다. 이거 1%로 빌려왔다. 그럼 1%로 빌려오면 내 돈의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정의지렛대입니다. 그 반대가 된다면 총 자본의 10%, 저당 수익률이 11%. 그러면 차익금리가 높다. 그럼 내 돈의 수익률이 떨어져야죠. 그것은 뭐라 한다? 부의 지렛대. 이 두 개가 똑같다면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차익금리가 똑같다면 내 돈의 수익률이 변동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 한다? 중립지렛대. 그러니까 중립지렛대가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2번이 중립지렛대잖아요. 중립지렛대라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죠.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같다면 이러면 어떤 경우도 내 돈의 수익률이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같다면 그러면 부채비율이 변하는 남의 돈을 많이 빌려오든 조금 빌려오든 상관없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중립지렛대요. 중립지렛대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타인 자본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따르죠. 요거는 예전에 엄청나게 잘 나왔었잖아요. 타인 자본 이용한다면 좋은 점은 지렛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 말은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나쁜 점은 투자 위험이 뭐한다? 증가한다. 이 투자 위험이 감소한다라고 잘 냅니다. 투자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수익이 증가하려면 위험도 높아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렛대 효과 개념하고 지렛대 효과 유형하고 타인 자본이 있을 때 나타나는 효과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이제요. 위험 처리 관리 방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제가 이것밖에 안 써놨지만 여러분들은 얘를 통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지. 자기 자본 수익 계산. 그럼 자기 자본 수익 계산 문제가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은 두 가지 형태로 금액만 나왔을 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에 대해서 순영업소득 여기서 은행 돈을 빌려왔다면 뭘 빼야 돼요? 이자 빼야 되잖아. 그럼 이자 비용을 차감할 거고 이자 비용 차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더 해야 됩니까? 더 해야지. 떨어지면 빼야 되고 부동산 가치 변화 플러스 마이너스 가치 변화 여기에 금액으로 나왔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 공식 그 다음에 율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율로 나오는 경우는 총차부 총 자본 수익률 플러스 총 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 차익금리는 꼭 차익금리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저당 수익률, 저당 이자율, 대출 이자율 나오겠죠. 부채 비율 이렇게 총차부.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지렛대 효과는 다 끝났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렛대 효과 전환. 부의 지렛대를 정의 지렛대로 바꾸고 싶다. 그럼 뭘 낮춰라? 차익금리를 낮춰라. 차익금리를 낮춰라. 자, 지렛대 효과 끝났어요. 지렛대 효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투자 이론에서는 위험이 나오죠. 위험과 수익. 그래서 이제 위험을 먼저 배울 건데 위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위험 처리 관리 방법이죠. 위험 처리 관리 방법.
요거 써야 돼요? 써야 되구나. 무조건 다 쓰기는 하는구나. 쓰면 가서 봐야 되는데 보시는 거 모르겠지만 이제 보는 걸로 봐야지. 총총차부 이렇게 되나? 총총차부. 그러면 지렛대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위험인데, 위험에서는 이런 건 다 알 거로 제가 생각하고 이거 다 뺐다고. 위험의 종류. 타인 자본 이용했을 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위험입니까? 금융적 위험이죠. 그러니까 금융적 위험은 여러분이 다 알 걸로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팔지 못한다.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현금화 과정에서 시장가치 손실이 발생한다. 이건 무슨 위험입니까? 유동성 위험이죠. 그러면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했다면 금융적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런 것은 여기 있는 거 없는 거고. 자, 그럼 이제 37번이요. 테마 37번으로 갑시다. 37번 위험 처리 관리 방법입니다. 6가지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여기 있는 거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었다. 이건 위험 회피라겠습니까? 위험 전가라겠습니까? 위험 회피.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이건 위험 회피라고 한다. 위험 전가가 아니다. 그럼 위험 전가는 뭔데?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게 위험 전가잖아요. 그럼 위험 전가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계약. 계약이 한 위험 전가. 보험 드는 거. 보험 드는 거. 하청 계약 맺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보험 드는 거, 하청 계약 맺는 거. 이런 것들이 위험의 전가다. 위험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뭐 리스 계약 맺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위험 전가입니다. 이것도 위험의 전가죠.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 같으면 은행은 금리를 고정금리로 결정한다. 변동금리로 결정한다. 변동금리. 변동금리를 결정을 하면 인플레이션만큼 차입자에게 떠넘기니까 그래요.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 인상계약을 맺는다. 그것도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법이다. 그럼 임대료 인상계약, 여기다가 임대료 인상계약을 맺는다. 이런 것도 위험에 전가에 해당된다. 얘는 예전에 2번 정도 시험 지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성이 없죠. 물론 이 위험한 투자는 제외시키는 방법, 얘도 한 3번 나왔죠. 예전에 나온 지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은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보수적 예측 방법하고 2번하고 3번이 그냥 잘 나오죠. 요즘은 4번 잘 나오고 민감도 분석. 보수적 예측 방법이라고는 표현은 잘 쓰지 않고 기대 수익률을, 기대치를,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높인다 낮춘다? 높인다 낮춘다. 낮춘다. 하향 조정한다. 하향 조정한다. 이걸 기하라고 한다. 기하. 낮춘다.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위험 조정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법. 위험 조정 할인율이 뭐래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이는 이제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사실은.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높아지면, 그러면 위험 할증이 높아져서 요구 수익률도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높아진다.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 방법, 위험 조정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법은 위험이 높은 부동산은 위험 할증률이 높아져서 요구 수익률을 높임으로써 위험을 처리하겠다.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 상향 조정한다. 높인다. 그래서 이걸 요즘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위험한 투자일수록 현재 가치 만들 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냥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요즘은 요구 수익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온다? 할인율이라고 나온다. 4번 민감도 분석 나왔습니다. 민감도 분석 다른 말로요. 감흥도 분석. 민감도 분석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투입 요소 이렇게 나오죠. 그럼 결과치 산출 요소. 이 표현이 안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고. 요 결과치가 수익성이야. 수익성. 그럼 이 부동산에 내가 투자한다면 이 부동산에 과연 수익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 부동산의 수익성이 도대체 뭘까요? 수익성이 수년가가 얼마인가? 수년가가 높으면, 수년제 가치가 높으면 수익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몇인데? 수익성 지수가 높으면 수익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세해 전 또는 세해 후 현금 수지, 이런 것들이 다 수익성을 뜻한다고. 그러면 여기 이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임대료라든지, 그러면 이 부동산에 임대료가 높게 나온다. 임대료가 높게 나오면 수익성은 높아지겠잖아요. 그러면 예상 임대료고 공실률이 높아. 우리 검다는 공실률이 높다. 그럼 수익성은 떨어지겠죠. 영업경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검다는 영업경비가 많이 들어가네. 그럼 소득세율이 엄청나게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거 낮아지겠죠. 그럼 얘들이 투입 요소라고. 투입 요소.
투입 요소. 여기가 결과치라고. 그러면 가장 쉽게 나오면 여기 민감도 분석에서 가장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 가장 쉬운 거야. 그렇지 않으면 민감도 분석이란 투입 요소가 변화할 때 결과치, 산출 요소의 변화 정도를 파악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런데 이제 투입 요소 결과치 이런 걸 안 주고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요. 그러면 수익성이 영향을 미치는 게 투입 요소라고. 수익성이 결과치고 산출 요소고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이게 투입 요소야. 여기 수익성. 수익성 결과치. 여기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 거. 그러면 순영가, 수익성주 이런 거, 내부 수익률. 여기다 뭐 내부 수익률 써도 상관없잖아요. 내부 수익률. 그럼 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뭘까? 임대료, 공실료, 영업경비 등등등 이렇게. 그러면 투입 요소가 변화할 때 결과치 변화 정도 이렇게 나온 거나 아니면 투입 요소 이런 거 빼버리고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변화할 때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변화할 때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를 파악한다. 그게 민감도 분석이죠. 그러니까 민감도 분석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자, 평균 분산 지배원리, 평균 분산 결정법 또는 평균 분산법 이렇게 해요. 이거 빼버리고 이렇게 법 이렇게 합니다. 얘는 가장 쉽게 나오면 봐요.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가장 쉽게 나오면 평균 분산 분석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OX, O. 이 타이틀만 가지고 내는 거예요. 타이틀만 가지고. 6개 타이틀만 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냈잖아요. 보수제 예측 방법으로, 민감도 분석으로,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OX, O. 타이틀만 가지고 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내는 거죠. 그럼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가장 쉽게 나오면. 자, 두 번째 쉽게 나온 것은 평균 분산 지배원리에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위험을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고. 역시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평균 분산 결정은 구체적으로 가면 평균 기대 수익이죠. 분산은 위험이죠. 그럼 기대 수익과 위험, 수익과 위험 가지고 위험을 처리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위험이 동일하면 그러면 기대 수익이 높은 자산을 선택하게 된다. 그럼 기대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을 낮은 자산을 선택한다. 이게 평균 분산 결정법입니다. 근데 최근에 나왔던 게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말이 그럼 평균 분산 지배원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럼 평균 분산 지배원리가 선택이 안 되면 그럼 변이계수라는 것을 이용한다. 변동계수라는 걸 이용한다. 이게 가장 최근에 평균 분산 결정법과 관련돼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평균 분산 지배원리가 안 되면 무슨 계수입니까? 변동계수를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여기 위험 처리 방법에서 포트폴리오 얘는 거의 나오지 않죠. 이 부분은 왜? 포트폴리오가 별도로 단독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렛대 효과 끝냈고 위험 처리 관리 방법까지 끝내봤습니다. 이제 자, 이제 수익률로 가죠. 수익률로 가도록 합니다. 수익률 그러면 세 가지 수익률 나와야죠. 첫 번째 무슨 수익률 나옵니까?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 예상 수익률이고 그다음에 요구 수익률, 그다음에 실현 수익률. 실현 수익률은 시험에 나오면 이것밖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실현 수익률은 투자 결정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실현 수익률. 투자 후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로 투자 여부와 관련이 없는 사후적 사후적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럼 요구 수익률이 시험에 나오죠. 자, 요구 수익률 제가 읊어봅니다.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하고 투자자마다 다르다. 주관적. 그다음에 뭐다?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 작년에 이 기회비용이 나온댔잖아요. 요구 수익률의 이제 구성이죠. 여기 있는 것은 요구 개념이고 여기 요구 수익률 구성. 요구 수익률은 두 가지로 구성한다. 시간의 대가와 무슨 대가? 위험의 대가. 여기에 부수적으로 뭐가 들어간다? 예상 인플레이션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시간의 대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고 무위험률,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하고 위험의 대가를 위험 할증률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의 구성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요구 수익률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로 구성된다. 다른 말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된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무위험률이 상승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험의 대가, 위험 할증률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시간의 대가, 즉 무위험률, 위험의 대가, 위험 할증률, 예상 인플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면 셋 중에 어떤 것이라도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은 뭐한다? 높아진다. 이 무위험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 국공채 수익률이죠.
그럼 높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즘 계속 무위험률이 높아지고 있잖아. 계속. 그러니까 TV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뭐 아저씨랑 본다든지 부인이랑 보면서 환율이 어떻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기준금리가 어떻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위험률이 계속 높아지겠구나 이렇게 하시라고. 아저씨 모르게. 그럼 아저씨가 물어보면 그런 거 있어. 설명해도 몰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럼 무위험률이 상승합니다. 높아질 수 있죠. 무위험률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럼 요구수익 당연히 상승하죠. 이거 잘 내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을 너무 잘 냅니다. 자, 이번에는 위험입니다. 그럼 위험이 높아지면 그러면 요구수익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지겠지.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분산에 투자하는데 위험을 많이 부담해요. 그러면 당연히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수익을 많이 주세요. 위험 할증률을 높여주세요. 그러겠죠. 그럼 위험이 증가하면 요구수익도 상승한다.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요구수익에는 위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요구수익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요구수익에 위험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요구수익에 반영된 위험은 체계적이며.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냥 체계적 빼버리고 위험이 높아지면 요구수익도 높아진다. 옳은 말이죠. 그럼 체계적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서 요구수익도 높아진다. 맞습니까? 높아지죠. 높아지죠. 그럼 여기까지는 돼. 여러분들이 위험이 증가하면 요구수익이 상승한다. 여기까지 되는데 이 다음 이제 이어지는 말을 주면 이게 뭔 말인지 그런다고. 그럼 요구수익이 높아지면 자산의 가치는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져요. 낮아진다고. 자산의 가치는.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있어요? 비례. 위험과 가치는요? 반비례. 그럼 위험이 높아졌다잖아. 위험이 높아졌다. 그럼 이 가치는 낮아지지. 예? 그러니까 왜 위험이 높아지면 가치는 낮아지냐면 논리적으로 하면 위험이 높아지면 위험 할증이 높아지고 요구수익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요구수익률로 할인해서 가치를 구하는 거거든. 요구수익이 할인율이거든.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면 가치는 낮아지는 거죠. 봐, 눈빛 별로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할 필요 없다니까. 논리적으로 할 필요 없고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냥. 근데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여기까지는 잘 돼. 위험이 증가하면 요구수익률도 상승한다. 이거는 잘 된다고. 근데 이것 주는 순간 이게 뭐야? 그런다고. 이렇게. 당연한 거죠. 위험이 높아지면 그러면 요구수익이 높아져서 그러면 가치는 낮아진다.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있다? 반비례 관계 있다. 자, 투자 결정하고 투자 균형 나왔는데 이 투자 결정은 엄청 잘 내요. 투자 균형보다는 투자 결정을 엄청나게 잘 된다. 그럼 투자 결정은 기대수익과 요구수익에 비교해서 기대수익이 요구수익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다? 투자한다. 근데 우리는 같을 때는 한 번도 내지 않고 기대수익이 크면 투자한다. 근데 요구수익이 높으면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투자 균형은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이 부분 잘 봐봐요. 이 부분 잘못됐으니까 바꾸시라고. 투자 균형은 잘 나오지 않는데 요거 이해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해할 필요도 없이 그냥 논리적으로 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시험은 요 3번을 잘 내고 평가사 시험은 4번을 잘 내요. 이상합니다. 우리 시험은 요 3번. 어느 경우 투자 가치가 있다. 기대수익이 요구수익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다. 자, 투자 균형은 어떤 게 투자 균형입니까? 기대수익이라고 요구수익이 같을 때가 투자 균형이야. 같을 때가.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투자 균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면 어떻게 해서 같아질 것인가? 그거 찾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기대수익이 요구수익보다 더 커야 이렇게 높대요. 요구수익보다 높대요. 그러면 투자 균형이 아니죠. 요구수익을 맞추는 거야. 그럼 요구수익이 10%라면 요구수익이 10%다. 근데 기대수익률은 10이 넘어갔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럼 기대수익이 15다. 이렇게 되면 균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니까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요구수익을 15로 만들어도 균형이잖아요. 요구수익 15로 만들면 똑같은 균형이죠. 기대수익을 10으로 만들어도 균형이죠. 같아지니까. 근데 기대수익을 변화시키는 기대수익을 요구수익을 그대로 주고 10으로 기대수익이 15면 앞으로 기대수익은 떨어진다 해야 돼. 기대수익은 떨어질 것이다. 결론이 그겁니다. 봐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낸다고. 어떻게 내냐면 그러면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다면 그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은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가정은 왜 그러는가? 이 가정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기대수익이 떨어지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시험은 이 부분이 쟁점이 아니고 수요 증가, 가격 상승이 쟁점이 아니고 이 부분이 쟁점이라고. 예? 기대수익이 높으면 그러면 이거 생략해 버리고 기대수익이 높으면 그 부동산의 기대수익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기대수익이 높으면 그 부동산의 투자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그럼 높은 가격으로 산다면 기대되는 수익률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2번은 반대잖아. 반대. 2번은 논리적으로 할 필요 없잖아. 1번이 됐으면. 2번은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기대되는 수익률이 7%밖에 안 된다. 그럼 기대 수익률 너무 낮잖아요. 그럼 높아져야지. 그럼 어떻게 해서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떨어져서 기대 수익률이 상승하는데 여러분 자료는 하락이 나왔으니까 상승으로 바꾼다는 거. 자, 이 정도가 수익률입니다. 혹시 요구 수익 나오면 생각나는 말 있습니까? 요구 수익 나오면? 요구 수익 나오면 저는 순형가법이 생각나겠네. 순형가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할인하고 재투자 수익률도 요구 수익률이고 순형가가 생각나겠네. 요구 수익 나오면. 자, 수익률. 자, 이걸로 마무리해요. 그다음 이제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점을 제거 감소시킨 것이다. 포트폴리오에서 체계적인 감소란 말은 있다 없다? 없다. 체계적인 경우 감소 X. 체계적임이 여기 있네요.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 이게 체계적임이죠. 그러면 어떠한 경우도 체계적인 감소란 말은 X가 되고 경기 변동, 이자율, 인플레이션 이런 위험을 감소시켰다. 이것도 X가 되는 거고. 이게 체계적임이니까. 체계적입니다. 이게 시장이 변동이에요. 시장 상황이 변동하면 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체계적입니다. 이 체계적임이 감소라는 것은 열 몇 번 냈고, 그다음에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 이게 감소한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얘도 한 서너 번 냈고. 그러니까 이 두 개 묶어버리면 열 몇 번, 15번에 나온 지문이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총위험 감소란 말은 있지만 총위험 0까지 감소란 말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위험 감소란 말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자, 요즘 요거 찰립니다. 4번. 분산 투자 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분산 투자가 커질 것인가? 크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 구성 자산의 수를 뭐해라? 증가시켜라. 두 번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동일 유사하지 않게 하세요. 그럼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동일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면 상관계수가 크고 동일 유사하지 않으면 상관계수가 작다는 거죠. 그럼 3번 상관계수 값이 크게 작게 작을수록 분산도 커진다. 이렇게 세 가지가 분산도 효과를 크다. 그러면 상관계수 값이 작을수록 다른 말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자, 별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별것도 없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혹시 우리 학원은 언제 모의고사 봤어요? 일요일에 봤습니까? 모의고사 점수에 절대 연하지 말 거. 많이 어려웠습니까? 어려운지 쉬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런 말 하냐면 이제 다른 학원의 모의고사를 봤는데 너무 어렵게 낸 거야. 개론하고 공법을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개론도 어렵게 났는데 수험생들이 개론 이야기를 안 한다 하더라고. 왜? 공법이 멘붕이니까. 개론은 평균이 49점이 나왔고 공법은 41점인가 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학생들이 멘붕이지. 그러니까 공법 이야기만 하고 개론 이야기는 안 한다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지금 어렵게 내버리면 학생들이 막 혼란스러워.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점수에 절대 연연하지 말라니까. 모의고사 점수에 혹시라도 모의고사 점수 나쁘게 나왔다 연연하지 마시라고. 그럼 제가 몇 번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시험 잘 본 적 있냐고. 없잖아. 응? 혹시 잘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시험 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꿋꿋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자, 요거 외우시는 거예요. 요거. 어차피 20개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20개 다 맞출 수 있어요. 20개는 40문제 중에서 20개는 다 맞출 수 있다니까요. 혼자 집에서 공부하시면 20개도 안 돼. 근데 학원 나오시면 모든 과목에서 20개는 맞출 수 있다고. 20개. 실제로 본다니까. 모든 과목에서 20개는 익히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거야. 근데 그걸 여러분이 놓쳐버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업을 다니면, 학원 다니면 20개는 다 맞추게 돼요. 그럼 20개 다 몇 개를 맞추면 돼요? 4개 맞추면 된다고. 4개. 그럼 부동산학 개론 40문제죠? 40문제 중에서 20개는 우리가 맞출 수 있어. 20개 중에서 10개가 계산 문제니까 요 20개에서 나머지 20개에서 4개 맞추면 된다고. 그럼 나머지 20개에서 4개 맞추는 방법은 한 번을 써도 4개야. 봐봐요. 왜 그러냐면 봐봐. 왜 4개 아니 똥똥하는 게 아니라니까 확률적으로. 그럼 40문제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답이 1번의 답이 8개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출제자가 출제했는데 요 1번의 답이 15개 나온다. 그러면 배분을 다시 한다고, 번호를. 그러니까 1번부터 해서 답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1번에 답이 8개 나와야 되고 2번도 한 8개 나와도 꼭 이렇게 맞출 수는 없지만 1번이 7개 나왔으면 2번이 9개.
근데 1번이 답이 13개 나오고 2번은 3개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는 안 한다고. 이렇게는 안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16개잖아요. 16개. 그러니까 1번, 2번에서 답이 16개 나와야 돼. 8개씩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번을 다 찍어버렸다. 그러면 8개 맞는 거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개념을 전부 다 3번 찍었다. 그럼 8개 맞잖아요. 8개.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8개. 그러면 20점이잖아요. 그럼 20개 맞고 나머지 20개에서 한 번을 찍으면 4개 맞는 거야. 전체 40문제를 다 찍으면 8개 맞잖아요. 한 번을 찍어버리면. 그럼 20개에서 한 번을 찍으면 4개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딱 60점이네. 축 합격. 그죠? 그거 별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은 절대 어려운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계속 반복하는 거야. 실제 시험장 가봐요. 시험장 가면 상관계수가 클 때인가 작을 때인가 헷갈린다고. 그래서 저쪽에 우리 학원에 지금 언니가 있어. 그 언니를 봐. 그 언니가 눈을 봐주면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근데 언니는 안 보고 계속 계산 문제 풀고 있어. 속으로 언니 큰일 났다. 왜 계산 문제를 푸냐 이렇게 하겠지. 이거 시험장 가면 헷갈린다 실제로.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 딱 찍어야지 이렇게. 여기에 나오면 틀려서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틀려버린다고. 그래서 20개에서 빠지는 거지. 1 빠지죠 이렇게. 요 20개에서 하나 빠지는 거 있죠? 이거는 데미지가 커요. 모르는 것은 틀리면 하나 틀린 거야. 아는 것을 틀리면 2개 틀린 거라고. 점수가 올라가야 될 게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5점이 떨어진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요걸 틀리면 데미지가 크다고. 요거 틀려버리려고. 그러니까 깊은 내용을 막 어려운 게 아니라 계속 나왔던 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틀리지 않아야 돼. 포트폴리오 나와서 틀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왜? 최근에 포트폴리오 10년 동안 그냥 답이 다 요거 31회 때도 1번 지문에 포트폴리오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지문에 뭐가 나오냐면 1번 지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체계적임이 감소한다. 근데 1번을 체계적임을 비체계적이 있고 2번부터 봐도 아무리 답이 없는 거야. 1번에다 너는 절대 답이 아니야. 이렇게 체크해놓고 2번부터 벌써 5번까지 이것도 답이 없지. 얘라 모르겠다 3번. 나는 모르면 3번이다. 그러면 축 틀려버리지. 그러니까 지금 농담삼아 하지만 쉬운 것을 틀리지 않아야 된다. 쉬운 것을. 자, 그런 의미에서 분산 투자를 크게 하는 방법. 자산의 수를 증가시켜라. 수익률의 변동방이 동일 유사하지 않게 해라. 그 다음에는 상관계수 크게 작게. 그럼 상관계수 작게 하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깝게. 마이너스 1에 가깝게 하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마이너스. 아, 빨간 것이 잘 안 보이니까. 되도록 빨간 것을 찾아야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나 봐요. 마이너스 1에 가깝게. 가깝게. 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암기사항이에요. 암기사항. 내일 공법이죠? 내가 공법서만 이야기해서 이거 암기 수업 시작하기 전에 분산투자가 크게 하는 방법 암기 한번 하라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수업 시작하기 공법서. 어차피 공법은 잘 찍어야 되니까. 내가 내일 시간 있으면 공법 3시간 하고 개론 1시간 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요거 암기죠. 이렇게. 자, 그럼 요거 암기 책은 요거 잘 나오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더 여러분이 공부가 돼 있으면 여기서 이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정도까지만 돼. 이 정도까지만. 그럼 여기 봐봐요. 수익률의 변동방이 동일 유사하지 않을수록 분산도가 커진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수익률의 변동방이 동일 유사하지 않다. 그러면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값일까 마이너스 값일까? 그렇지. 그렇게 나와줘야지. 그렇게 연결되면 이제 되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되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그래서 분산투가 커진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자, 그럼 이거 반대로 수익률의 변동방이 동일 유사하다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값을 갖는다. 플러스 값. 됐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자, 됐고. 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돼야 될 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저 혼자 되는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5번 상관계수와 분산투자 효과. 1번 상관계수 값이 작을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투과는 크다. 그럼 이거 반대로 하면 상관계수가 클수록 상관계수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투과는 작다. 이렇게 하겠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비체계점이 0까지 감소한다. 주의. 상관계수가 아무리 마이너스 1이 된다 하더라도 총위험이 0까지 감소한다든지 체계적임이 감소한다든지 그러면 틀린 말이야. 무슨 위험이? 비체계점이 0까지 감소한다. 자, 속이는 거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분산투자 효과가 완전하여
되나요? 총위험을 0까지 감소시킨다.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고. 체계적임을 감소시킨다. 이런 게 출제한다고. 그럼 틀린 말. 비체계적임이 0까지 감소한다. 그럼 요거는 이제 3번도 암기상이라 했잖아요. 그럼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만, 이때만, 요 상관계수 플러스 1일 때는 분산투가 없다. 그러니까 상관계수 플러스 1일 때만 분산투가 없다. 그 반대로 해서 가면 상관계수가 0일지라도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일지라도 분산투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다 합격이 오시기를 바라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계속 내죠. 교차점, 접점, 접점.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트의 접점이다. 그럼 여기 이제 밑에 뭐라고 나올 건데 그 나올 내용을 여기다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최적의 포트폴리오 나오면 접점이고, 요거 접점이라고 한 5번, 교차점이라고 한 2번 나왔죠. 작년에도 요거 나왔잖아요. 접점이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트가 있는데 무차별 곡선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지문에. 그럼 효율적 프론트의 효율적 전선,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한다. 그럼 효율적 프론트의 효율적 투자선 이제 개념 나오겠죠. 개념. 쓸 필요 없어 있으니까. 자, 개념. 효율적 전선은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나?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선택된 것을 다 연결했다. 그 평균 분산 결정법이 되면 그러면 여기 첫 번째가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선택이 연결했다. 그러면 평균 분산 결정법이 뭡니까? 아까 봤잖아요. 평균 분산 결정법은 위험이 동일하면 위험이 동일한다. 그럼 동일한 위험에서 위험이 동일하다. 그러면 수익이 가장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 최고의 수익률. 최고의 수익률을 선택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위험이 동일하면 최고 수익률인데 그럼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가장 낮은 거. 그럼 수익이 동일하면 최저 위험. 최저의 위험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했다. 이게 효율적 전선의 개념이야. 그럼 두 번째, 효율적 전선의 모양새, 형태는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이라고 나오면 틀리죠. 그럼 왜 우상향 하는가? 결국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세상에 공짜 없다. 위험을 높여야만이 수익도 높아질 수 있다. 요거 반대로 해석하면 수익을 높이려면 위험도 높이라는 소리지. 위험도 높아져야 된다. 세 번째, 결국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는 효율적 전선을 우상향하게 만든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설명했으니까 그 내용 보자고요.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트의 개념,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선택된 포트폴리오 연결한 선이다. 그러면 1번, 동그라미 1번을 해석하면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투자 대안을 연결한 선이다. 3번, 동일한 수익률에서 최저 위험을 나타내는 투자 대안을 연결한 선이다. 작년에 이걸 출제했잖아요. 이거. 작년에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복수 정답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걸 틀린 말을 했었거든. 출제자가 처음에 이거. 효율적 전선은 동일한 위험에서 최저 위험을 나타내는 투자 대안을 연결한 선이다. 이렇게 자기가 출제했어요. 그것을 틀린 말 이렇게 해버렸다고. 그래서 복수 정답이 된 거죠. 작년에. 그러니까 시험지 받아보는 순간 이거 모르는 사람들도 맞출 수 있겠구나. 둘 중에 하나만 답을 하면 됐겠니까. 그래서 합격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아무 생각 없이 찍어가지고 모르고 그래서 맞춰서 합격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세상 운이죠. 그러니까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면 틀려요. 우상향한다. 결국 우상향하는 거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 그럼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것은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는 효율적 전선을 우상향하게 만든다. 이렇게.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한다.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 전선을 우상향한다.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은 딱 이것만 되죠. 위험 햇빛성이 강할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 급경사. 자, 이제 합계 시한가치입니다. 그럼 합계 시한가치 나오면 가장 먼저 이자율, 할인율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할인율이 상승했습니다. 이 할인율이 나왔단 말은 현재가치 뒤에 나오겠다는 소리입니까? 미래가치 나온다는 소리입니까? 현재가치. 그럼 할인율이 상승하면 현재가치는 할인하거든. 이자를 빼거든. 할인율만큼. 그럼 현재가치,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연금 현재가치 계수 이런 게 현재가치입니다. 그럼 할인율이 상승하면 현재가치는 뭐야? 하락한다. 낮아진다. 할인율과 현재가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럼 요거 반대로 가면 이자율이 나왔어. 이자율. 이자율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자율이 나오면 현재가치 구하는 게 아니죠. 이자율이 나오면 현재가치, 미래가치? 미래가치.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가치 금액은 커질까 작아질까? 커진다. 이제 부수준 나오겠죠? 그래요? 역수관계는 뭐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와 뭐가 역수? 저당상수.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감채계수가 역수죠. 그 일시불의 현가계수의 역수는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의 역수는 저당상수다. 그러면 저당상수와 같은 말. 저당상수와 같은 말이 연금의 현재가치가 아니라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의 뭡니까? 역수죠. 역수 이렇게 되죠. 그럼 연금의 현재가치와 같은 말은 저당상수의 역수가 되는 거고 이것도 같은 논리죠. 자, 3번, 4번은 쓰임새. 그러면 합의 시한가치에서 원리금 균등 이렇게 나왔어요. 합의 시한가치에서 원리금 균등 나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저당상수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은 돈 빌렸다는 소리죠. 이때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 상환 요건으로 융자 받고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 계산할 때 원리금 상환액을 불이백이라고 그래요. 불이백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래요. 부채 서비스액. 그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계산할 때 써먹는 게 뭡니까? 저당상수가 되는 거죠. 저당상수와 같은 말이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의 역수가 되는 거죠. 자, 불이백 적립액이 나왔습니다. 불이백 적립액이 나오면 뭡니까? 감채기금계수. 감채기금계수 자리에 똑같은 말이에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 잘하시네요. 잔금비율과 미상한 지당 잔금. 잔금비율과 미상한 지당 잔금이 나왔습니다. 제가 잔자 나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금의 현가계수다. 그럼 혹시라도 잔금비율과 미상한 지당 잔금을 구한다. 저당 상수의 역수를 이용한다. OX? O? 잔자, 잔금비율, 미상한 지당 잔금, 잔 나왔습니다. 잔.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같은 말이 저당 상수의 역수. 저당 상수의 역수다. 이렇게. 잔금비율, 거기 전에 7번 상환비율 나왔습니다. 그럼 상환비율 나오면 무슨 비율 나오고? 잔금비율. 두 개 다음 몇입니까? 1. 상환비율과 잔금비율 다음 몇입니까? 1이다. 1. 자, 잔금비율. 잔금비율에서 뭐가 나오면 틀린 말입니까? 이자가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잔금비율은 이자는 상관없어. 미상한 저당 잔금비율은 이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내가 10억을 융자 받았습니다. 3억을 갚았어요. 그럼 3억을 갚았는데 그 갚았다는 소리는 원금 3억을 갚았다는 소리잖아요.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 은행에다 갖다 주는 돈 더 많겠죠. 그럼 못 갚은 금액이 미상한 저당 잔금이 이자까지 포함하는 거 아니죠. 그럼 10억 빌렸습니다. 3억을 갚았습니다. 못 갚은 금액이 7억이죠. 그 7억을 미상한 저당 잔금이라고 그래. 미상한 저당 잔금. 그럼 잔금 비율은 자, 제가 금방 사례 들었던 거 잔금 비율은 10억을 빌렸는데 3억을 갚았다. 그럼 아직 7억을 못 갚았다. 7억. 그럼 잔금 비율은 몇 퍼센트가? 70%라고. 그럼 이 70%는 요 7억을 10억으로 나누는데 이걸 이제 말로 표현하면 10억이 뭐요? 융자액이고 이 7억은 아직 못 갚은 원금이야. 못 갚은 이걸 미상환 저당 잔금. 못 갚은 저당의 잔금이라고. 이 잔금 자리에 뭘 써도 상관없다. 원금. 근데 원리금 들어가면 죽사받는다. 그러니까 잔금은 미상한 저당 원리금 그러면 죽사받았다. 이 자리에 원리금 그러면 틀린 말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잔금 비율에서는 이 원리금 이자가 나오면 틀린 말이 된다. 잔금 비율을 계산할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 잔금 비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 수식을 이렇게 읽어가니까 잔금 비율은 융자에 대한 미상한 저당 잔금, 미상한 저당 원금의 비율이다. 요 리자 원리금 그럼 틀린 말. 잔금 비율에서 미상한 저당 원리금 상환액이다. 미상한 저당 원리금 상환액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가 들어가면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자, 요 8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8번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좀 힘들게 느껴져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저당 상수는 증가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감채기수는 감소한다. 이거 옳은 말이에요. 근데 시험은 아직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상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여러분 어렵게 느껴져요. 굉장히 쉬운 말인데 네가 쉽다 그런 순간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 늘. 자, 봐요. 저당 상수가 뭐냐면 요 저당 상수가 돈 빌리고 갚는 원리금이라고. 저당 상수가 원리금 상환액이야. 저당 상수 자체가 원리금 상환액. 그러면 저당 상수가 원리금 상환액인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럼 저당 상수는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는 거지. 이자율이 높아지면 원리금 상환액이니까. 그럼 감채 기금계수는 불이백 적립액이야. 그럼 이제 감채 기금계수는 저당 상수는 약간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저당 상수가 원리금 상환액이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저당 상수가 커지구나. 요거는 여러분이 좀 이해된다고. 근데 요 감채 기금계수를 좀 이해를 못 하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감채 기금계수 한번 볼까요? 이해를 해보게요. 자, 10년 후에 내가 10억을 받는 적금에 가입했어. 10년에 10억을 받는. 근데 은행에서 이자를 한 푼도 안 준대. 그럼 은행에서 이자를 한 푼도 안 주면 은행이 아니겠죠? 그럼 은행에서 한 푼도 이자를 안 주면 1년에 내가 1억씩 적립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10년에 10억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근데 은행에서 이자를 10% 준대. 그럼 10%만큼 내가 금액을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요 1억이 뭐요? 감채 기금계수야. 불이백이 감채 기금계수야. 불이백이. 내가 10년에 10억을 받는 적금에 가입했다. 은행에서 이자를 안 준다. 그럼 1년에 1억씩 갖다 놔야 되죠. 그 1억이 불이백이 감채 기금계수라고. 그럼 요 감채 기금계수가 불이백이야. 불이백. 눈을 뜨세요. 눈을. 불이백. 그럼 은행에서 이자를 한 푼도 안 주면 내가 1억씩 불이백해야 된다고. 근데 은행에서 이자를 50% 준다. 그럼 요 1억의 절반 정도만 불이백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상승하면 이자를 은행에서 많이 주니까 감채 기금계수 내가 불이백해야 될 금액은 작아지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아, 그렇구나.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주면 그럼 내가 불이백해야 될 금액은 작아지는 거죠. 은행 이자하고 내 돈하고 합쳐가지고 10억이 될 거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주면 저희 뭐야 그런다고 이렇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얘는 아직. 그다음에 하필 시험같이 나오면 사례가 나오면 그 사례를 읽어보고 연금인지 일시불인지 파악하고 현재가치인지 미래가치인지 파악하고 그럼 연금이고 현재가치 구한다. 그럼 연금이 현재가치로 간다. 그때는 연금이 현가격을 사용하거나 저당 상수의 역수를 사용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제 합의 시한가치까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죠. 현금 흐름은 자,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영업 현금 흐름, 처분 시 현금 흐름. 자, 오랜만에 영업 현금 써볼까요? 영업 수지. 영업 현금 흐름, 영업 수지 다른 말로 해보세요. 소득이득, 자본이득. 소득이득.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두 가지로 보유 기간 동안의 영업 현금 흐름, 소득이득, 처분 시 자본이득, 지분 복귀에. 그럼 영업수지는 가능 총수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그다음에 여기다 기타 수입을 더하면 나온 게 유효 총수득이 된다. 공실 및 불량부채입니다. 그럼 공실 및 불량부채에서 이제 다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공실은 다른 말로 뭐요? 공실 손실 상당액. 공실은 공실 손실 상당이고 상당이고 불량부채는 돈 못 받는 거, 해수 불능채권. 그래서 이 공은 공실 손실 상당액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지만 가끔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량부채 돈 못 받는 거요. 그럼 돈 못 받는 거 처리한다. 그것을 대손충당금이라고. 대손충당. 이걸 대손충당금 그래요. 돈 못 받는 거니까 해수 불능 채권, 해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이렇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불량부채, 대손충당금, 해수 불능채권, 해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이렇게. 자, 요 기타 수입, 기타 소득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기타 수입, 기타 소득 하고 싶은 말. 네가 해라. 빨간 걸로 쓰지 말아라. 하고 싶은 말. 그렇죠. 영업의 수입. 따봉. 고마워요. 이렇게. 네. 그럼 유효총수. 어떤 학원은 수업을 하면 이거 물어보면 가만히 있어. 그래서 속으로 네가 아는가 모른가. 여러분 테스트하는 가 저를. 그런 것 같아. 예? 유효총수득입니다.
유효총수에서 뭘 빼고? 영업경비. 꼭 영업경비라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영업경비라고 할 필요 없고 영업비용, 운영경비예요. 운영경비. 운영경비, 운영비용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영업비용을 차감하고 나면 뭐가 나올까? 순용업소득. 순용업소득 나옵니다. 순용업소득에서 은행에서 돈 빌려왔다면 갚아야지.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올리금 상환액이죠. 부채 서비스를 빼고 나면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으로 여기서 영업소득세를 빼죠.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를 빼고 나면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자, 이게 영업현금 흐름입니다. 이 영업현금 흐름은 총 7가지로 시험을 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순서를 암기하고 있는가 물어봅니다. 두 번째, 크기 비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크기 비교는 동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일할 수 있다. 가장 잘 물어본 게 이겁니다. 순용업소득과 세전현금수지가 동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전현금수지와 세후현금수지 동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조건 동일할 수 있다 해야 돼. 아무런 조건이 없다. 아무런 말 없이 순용업소득과 세전현금이 동일할 수 있습니까? 그럼 네, 그러면 되는 거야. 아무 조건 없다면. 그 조건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봐요. 은행에 돈을 빌려왔대요. 타인자본 이용했답니다. 타인자본 이용하면 순용업소득하고 세전현금수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타인자본 이용하면. 그러니까 조건이 없단 말이 아무 말 없는 거예요. 아무 말 없잖아요. 아무 말 없죠. 돈 빌려왔단 말도 없고 뭐 세금을 낸다 안 낸다 말 없죠.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동일할 수 있습니까? 그럼 동일할 수 있다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조건을 줬다. 그러면 그때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조건을 줍니다. 타인자본 이용했다면 순용업소득과 세전현금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럼 OX? 세금을 낸다면 세전현금 수지가 세후현금 수지보다 더 크다. OX? 이렇게 내죠. 근데 세금 낸다 안 낸다 이런 말 없어요.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현금 수지가 동일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럼 되죠. 네. 네라고 말하기 싫으면 야 그러든지. 그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를 암기했습니까? 순서 암기. 두 번째 크기 비교. 세 번째 순용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유효총수득 산정 시 고려사항, 생각할 사항 요거잖아요. 이거. 순용업소득 산정 시 고려사항은 순용업소득보다 위에 있는 것들. 그러면 순용업소득 산정 시 고려사항은 요 위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순용업소득 산정 시 고려사항 위에 있는 것들이니까 결국 요 2번도 요 순서를 암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 암기하고 있는가 좀. 그러면 순용업소득 산정 시 고려사항은 영업경비, 그다음에 기타 수입, 영업외 수입, 공실률, 불량부채, 예상임대료 이런 것들이 순용업소득 산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요 유효총수 산정 시 고려사항은 유효총수 위에 있는 것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순용업소득 산정 시 고려사항에서 가장 큰 쟁점은 뭘까? 순용업소득 산정 시 고려사항은 영업경비도 있고 기타 수입, 영업외 수익도 있고 공실률도 있고 불량부채도 있고 대손충당도 쭉 있죠. 예상임대료도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영업경비.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영업경비. 사실은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순서대로 배웠던 거 보면 요 네 번째는 생략하고 다섯 번째가 영업경비였어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구별하는 거 이거 엄청나게 잘 나오죠. 영업경비 포함되는 거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광고선제비, 재산세 쟁점, 종부세 쟁점, 전기료, 화재보험료가 빠졌네. 화재보험료 쟁점 이렇게. 근데 더 쟁점은 포함되지 않는 거. 공부소감 소개자, 공실 및 불량부채. 이 공실 손실 상당액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요. 불량부채를 해수 불능채권, 해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도 해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해수 불가능한 채권, 해수 불능채권은 영업경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영업경비도 아니다? 아니다. 부채 서비스액이 영업경비 아니다. 부채 서비스액 다른 말로 올리금 상환액이죠. 그럼 올리금 상환액이 영업경비냐? 아닌데요. 올리금 상환액이 영업경비냐? 아닌데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올리금 상환액 두 개로 나눠보세요. 원금 상환액하고 이자 비용이죠. 원금 상환액이 나오든 이자 비용이 나오든 전부 다 영업경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영업경비가 아니라고.
원금상환액도 이자 비용도 다 영업경비 아닙니다. 소득세, 감가상각비, 소유자 급여, 개인적 업무비, 자본적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7가지 중에서 이 자본적 지출을 빼버리면 6가지죠. 6가지 중에서 앞에 3개, 공부소, 공부소, 여기에 잘 나오죠. 이 중에서 공부소 중에서 가장 잘 나온 건 뭘까? 소득세. 소득세는 영업경비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게 영업현금흐름이죠. 그럼 영업현금흐름 요거 나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제 네 번째가 이런 거 나왔어요. 네 번째가 소득이라고 나오고 수지라고 나오면 소득이 나오면 총투자액이고 수지가 나오면 지분투자액인데 요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6번째가 뭡니까? 6번째가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가. 자, 7번째가 계산 문제야. 7번째가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는 세후 현금수지 요거 계산하라고 5번 나왔어. 5번. 그다음에 세전 현금수지 계산해 보십시오. 2번 나오고 순영업소득 계산해 보십시오. 2번 나오고. 그럼 총 이 영업현금은 계산 문제가 총 몇 번 나왔습니까? 9번 나왔다고. 9번 나왔는데 마지막에 나왔던 거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25회 때 그러니까 거의 10년 된 거야. 10년. 25회 때 요 세후 현금 수지 계산하십시오. 그거 이제 마지막이야. 그대로 안 나왔다고.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 계산 5번 나왔는데 5번 다 영업소득세를 안 줬다고. 그래서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영업소득세는 순대이감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나는 계산 문제 안 할 건데요. 안 하실 분들은 그냥 뭐 마시면 되냐면 요거 마시면 돼. 요거만. 자, 순영업소득부터 해서 이제 영업소득세 계산합니다. 영업소득세는 순대이감이거든. 그러면 순영업소득에서 대체 충당금이 있으면 다 하고 요거는 대체 충당금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문제 삼지 마세요. 이자 비용 빼고 감가상각 빼고 이렇게 나온 게 과세 대상이죠. 과세 대상 소득이다. 여기에 뭘 곱해줍니까? 세율을 곱하는 거야. 세율.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영업소득세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 비용은 마이너스 했다는 소리죠. 이건 비과세 대상. 비용 처리. 비용 처리하니까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비용 처리한다. 비용 처리합니다.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세금 안 내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 감가상각비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자 비용은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이자 비용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에 돈 안 빌려오면 이자가 없을 거니까 그럼 이자 비용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든 빌려오지 않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감가상각비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봤잖아요.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합니까?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영업소득세에서는 딱 2가지 계획하는 거예요.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는 비용 처리, 비과세 대상이다. 세금 안 낸다. 이거하고 감가상각비를 알아야만이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한다. 자, 5번은 이제 여기 1번부터 4번까지가 영업현금흐름이니까. 그러니까 5번은 매각현금흐름을 지문 하나 넣어준 거야. 5번에. 그럼 이제 5번 매각현금흐름으로 가볼게요. 매각현금흐름. 자, 그럼 이제 매각현금흐름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러분 지금 하는 말이 이해되면 돼요. 별것 없어요. 별것 없고. 이거 이해되면 된다고. 매각현금흐름, 매각수지, 다른 말로 지분복귀, 샀다가 팝니다. 그럼 매도가액이 나오죠. 매도가액에서 중개수수 등 매도경비, 매도비용을 빼요. 매도비용을 빼고 나면 순매도가액이 나오죠. 그럼 순매도가액에서 뭘 빼드는가? 아직 은행에다 못 갚은 금액이 있다. 돈 빌려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뺍니다. 그러면 아직 세금 내기 전에 매각수다. 세전 매각수지. 이걸 다른 말로 세전 지분복귀. 요 세전 지분복귀에서 자본이득세를 뺍니다. 자본이득세. 그럼 자본이득세가 양도소득세 개념이죠. 빼고 나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세후 매각수지, 세후 지분복귀가 나오죠. 여기에 매각수지죠. 이 매각수지도
시험 출제는 아까 우리 영업수지에서 7가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일부네요. 먼저 순서 암기하는가 물어보고, 왜 순서를 암기해야 되냐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요. 세전 매각 수지는 순매도 가격에서 미상한 지당 잔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렇게 되니까 순서 암기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크기 비교. 순매도 가액과 세전 매각 수지가 같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럼 세전 매각 수지와 세후 매각 수지가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같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세전 매각수지 산정 시 고려사항은 세전 매각수지 위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똑같죠. 요 매각현금으로부터 영업현금으로 출제, 영업현금으로 크기 비고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뭐 고려사항 똑같아. 응? 자, 이제 지난주에 그 있고 이제 오늘 받은 게 42 투자 분석 기법 나왔습니까? 투자 분석 기법. 요 42 투자 분석 기법부터는 정확히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삽니다. 되셨습니까? 예.